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북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 예선이 사실상 본선인 곳도 적지 않은데요. 경선 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와 감점 대상자, 또 그 이유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깜깜이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경재 전북 애양본부 기획처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JTB 이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에는 대진표도 지금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지요. 이경재 처장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 공관위를 구성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정까지도 심사를 하고 있고 또 핸드폰을 수거해서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또 결과로서 나타난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끄럽고 잡음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또 매년 공천 심사 때마다 잡음은 있기 마련인데 그 원인은 제가 가장 1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는 누구는 25% 들었네. 누구는 하위에 20% 들었네. 네. 또 누구는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또 중앙당에 가갖고 심사를 재심을 요구했는데 또 살아났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원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선출직 공직자를 막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개인의 어떤 인격이랄지 명예는 다 가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마땅하고요. 또 하나는 공개 사유도 감점이랄지 부적격 사유도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떳떳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제대로 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자가 있어서 감점 처리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앞으로 그 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때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들도 그걸 감안해서 후보로 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도움이 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방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감점이랄지 부적격이랄지 또는 하위 20%라는 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을 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예. 그 정량 평가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도당에서 이제 중앙당도 보내고 이제 참고를 하는데 정성평가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예.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달지 또는 영향이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후견에서 좌지우지한달지 이런 문제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도 예컨대 탈당 같은 경우에 네. 탈당 같은 경우를 복당시켜가지고 민주당 원으로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거란 말이죠. 대선이랄지 총선이랄지. 네. 그런데 그런 그 절차를 밟아서 심사까지 한 거를 지금 탈당 전력이 예를 들어 세 차례다, 두 차례다 해가지고 감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대선이랄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복당 심사를 벌여갖고 받아들인 경우는 불문에 붙여야 맞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게 해놓고는 과거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작동되지 않은 문제, 또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잡음이 일어나가지고 왕왕거리고 있는 문제, 또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상대 후보를 좀 뭔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현역이랄지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페널티를 주는 그런 걸 개입한달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관위 심사였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예. 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었던 과연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심사위원회나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영향력들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력에 대한 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사유로 부적격인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뭔가 이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가 이제 공개됐을 때 예. 그러한 공천 심사, 자격 심사가 얼마만큼 공정한가라고 하는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올 텐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과연 저게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평가 어떤 이런 틀들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음모적인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석되다 보니까 그 해석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어쨌든 이 도당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비공개 원칙이 오히려 공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네. 그런 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후보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관위에서도 제대로 명확한 해명이 어려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 어떤 공천이 깜깜이 공천이라고 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전북도당에 공천 신청을 한 그 입지자들이 모두 432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35명이 그 부적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공천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부에 알려진 그 부적격 주요 또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미 기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그 공천 심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를 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비롯해서 성범죄와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 같은 범죄력을 가진 후보의 경우에는 부적격 당연 사유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또 여기에 현 정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또 사기 같은 민생범죄도 컷오프 사유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쩍 높아진 도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진 기준들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의 후보들에 대한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그 강화됐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과거 후보들의 잦은 탈당 문제나 또 공천 결정에 대한 불복 경력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실제로 그 탈락한 후보들의 주요 사유들을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잦은 탈당이나 공천 불복에 대한 사유가 다수를 차지했고요. 또 번제 전력을 좀 살펴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또 가정폭력, 심지어 군부대 탈영 같은 전과를 가진 사례도 좀 다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뭐 그 몇 차례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일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 또 대상자들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공천이라는 그 비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두 분 차장님께서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관련해서 문제 어떤 말씀 좀 보태주실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상민 차장님. 예. 네, 그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고 객관적이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현역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건 가장 좀 뭐 대표적인 게 인물에 대한 물갈이거든요. 예. 그러려면 어떤 그 유권자의 높이에서 맞게끔 또 그리고 어떤 현역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통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신인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이냐 그리고 현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의 활동을 객관화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뭔가 이 컷오프랄지 이제 물갈이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민주당 공천을 놓고 보면
적격 심사라고 하는 게 명확히 어떤 기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조직력이랄지 여러 가지 인지도가 높은 예. 후보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단체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유권자의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떤 당원들에 의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권자의 어떤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자격 심사나 어떤 그 공천의 심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권자가 판단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예. 한계를 이번에도 그대로 좀 노정을 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이 중요한 평가 현역들 같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정량력 평가를 뛰어넘는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의 그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가점으로 들어간다더니 좀 이런 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이런 깜깜이 공천이다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신뢰 문제를 좀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의 공천은 기득권 중심의 깜깜이 공천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이번에도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한계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경일 시장님. 예. 네, 저도 뭐 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왜 공개 원칙을 지켜야 되냐면은 그 전라북도는 민주당 우월적 정서를 가진 정치적 우월성을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은 경선에서 이기면 거의 당선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히 해야 되고 그것도 투명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를 하게 되면 바로 국민 검증이 들어갑니다. 유권자들이 검증하게 되고 그래서 예컨대 뭐 하위 20%랄지 또는 부적격이랄지 또는 페널티를 뭐 20% 맞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랄지 판단의 영역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이 뭐 저 우월적 지위에서 경선이고 당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측면에서 엄격하게 오히려 서울이랄지 수도권보다는 호남 쪽에서는 더 엄격하게 이런 것을 예.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라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 과거에 공개 안 했잖아요. 네. 수석 비서관 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공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 다 공개합니다.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서 얼마나 정책적 접근이 쉽고 판별하기가 좋습니까? 네. 이와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선택의 기회를 유권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원칙에서 다음부터라도 꼭 공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부 후보들의 경우 그 자신이 부적격 대상자가로 판정이 되었거나 또 하위 20%에 포함된 사실들을 감추거나 또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 시인하는 일도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또 해당 선거구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나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죠. 이정미 기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그 민주당의 깜깜이 심사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깜깜이 심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또 지역 정가에서는 또 후보들 사이에서도 각가지 억측이 이렇게 난무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유력 후보를 겨냥해서 하위 명단에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후보 간 근거 없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실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뭐 강임준 군산시장이나 유이태 완주 군수는 그 자신의 SNS에 부적격이나 감점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제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우범기 시장이 크게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상대 후보 측에서 그럼 민주당에서 받은 문자라든지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이렇게 압박의 수위를 높이니까 이 우 시장의 SNS 글이 갑자기 돌연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우 시장이 자신의 SNS에다가 그 평가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뒤늦게 인정을 해서 네. 그 논란을 일으킨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하위 20%는 곧 경선에서 컷오프다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층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해 예. 부적격이나 감점 사실을 감추려는 풍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선거구로 또 불똥이 튀고 상대 후보들이 또 그 선두권의 후보를
하위 20% 든 거 아니냐고 또 공격하고 다른 또 그 후보들이 지목을 받고 해명하고 뭐 이런 소동이 이제 다른 선거까지 여러 차례 또 번졌던 걸로만 봐도 이 공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부적격 내지는 여러 가지 판정에 또 중앙당에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최종적으로 또 부적격 판단이 나기도 하고 이제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도당과 중앙당 사이 이제 그 구제 절차를 재판처럼 받도록 돼 있는 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좀 되풀이되다 보니까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경재 최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지방선거 총괄하고 있는 당내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거는 시스템 선거를 하겠다. 네. 클린 선거를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낙하산 공천은 없다. 이 큰 대원칙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조성래 사무총장이 밝힌 이런 식의 어떤 제도만 제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도 아마 크게 줄어들 겁니다. 잡음도 또 불만도.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지 않은 대목,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꼼수들이 작동하잖아요. 예. 또 뭔가 불리를 받으면 SOS를 쳐가지고 중앙당에 가서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 또 중앙당에서는 그 페널티를 내렸는데 지방에 와갖고 또 이제 다시 전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 예.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도매금으로 공간이 어떤 역할이 좀 도매금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유권자들이랄지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주 그 껄끄러운 대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민주당이 우월적 지위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또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민들을 뭐 쫄러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이런 의혹을 불식을 시킬 측면에서라도 공개하고 시스템 공천, 클린 예. 공천 해야 맞다고 그냥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4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선에 올랐는데 경선에서 내가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 보면은 약간은 우위랄지 뭐 뒤처지지 않았는데 경선 탈락을 했어요. 부안에 지금 박대수 군의원님, 현역 의원입니다. 이 경우는 그때 네.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정을 제가 하면은 박대수 의원이 도당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항의하고 난리를 냈죠. 열어둬라 근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근거를 열어보니까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집계가 잘못됐다. 아하.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항의 안 했다고 한다면은 군의원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 박대수 의원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지금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항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 지금 예비 후보들이랄지 지망생 신청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는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서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호남 우리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인 사실상 당선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엄정하고 깐깐하게 이 공천 절차를 관리를 해서 그만큼 양질의 좋은 후보를 가려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그 선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삼일 최의원님 아직 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상황 놓고 볼 때 이런 그 정치적 책무 민주당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일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또는 이제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 유일한 어쨌든 이제 페널티로 작동할 수 있는 게 현역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위 20%를 공개를 해야 저 사람이 의정 활동을 잘못했든 시정 운영을 잘못했든 네. 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페널티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이제 누가 그걸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숨기는 순간 평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유권자가 또는 당원들이 저 후보자는 왜 현역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평가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내가 동의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가 어쨌든 그 당원 평가나 어떤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평가 결과를 유권자나 당원이 알도록 해서 그게 어떤 그 당원 투표나 유권자의 어떤 그 선택에 뭔가의 큰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걸 비공개해서 누가 그런 하위 20%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논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하위 20%를 공개하지 않는 게 어떤 그 경선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잘 지켜가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좀 공개를 해서 예. 뭔가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경선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공천 과정이 그 쭉 진행이 되면서 본인이 시인을 했건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났건 직간접적으로 부적격자 내지는 이제 하위 20% 포함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해당 특히 시장군수 선거구랄지 이런 데들은 그런 그 출마자가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됐을 경우에 전체 그 구도도 조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미 기자 어떤 예. 선거구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번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의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면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은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격 대상에서 구제는 해주는 대신에 최대 25%의 감점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그 경선 무대에 올리겠다는 건데 그 대상자들이 바로 정성주 김제시장하고 이학수 정읍시장 그리고 이돈승 완주군수 후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후보가 모두 현직이거나 또 선두권을 다투는 유력 후보라는 점인데요. 그 정성주 시장은 앞선 타 언론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내 2위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한 30%포인트 이렇게 나다 보니까 뭐 그나마 좀 위안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면에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페널티로 나머지 후보들 간에 만약 연대나 뭐 합종연행 같은 네.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언제든지 그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동승 완주군수 후보의 경우에는 현직인 유이태 군수와 지지율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번 결과가 큰 타격이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는 이들 지역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 도지사 경선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당초에 이제 4자 구도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익산의 정원율 시장이 이제 중간에 하차하면서 3자 구도로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에 대해서 계엄 당시에 대응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정미 기자, 그 이원택 의원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관영 지사 어떻게 지금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번 의혹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그 12.3 계엄 당시에 전북자치도가 계엄령에 동조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원택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12.3 계엄 직후에 전북도에서 생성된 문건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해당 문건에는 군부대의 협조와 도청사 폐쇄 그리고 준예산 편성 같은 표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게 바로 계엄에 동조하려 한 정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런 문건들이 도지사의 결재나 보고 없이 결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작성할 리가 없다는 게 바로 이원택 의원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 이에 반해서 김관영 지사는 그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흑색 선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김관영 지사는 당시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번 문서가 만들어졌을 뿐이고 도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고 일상적인 방호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이런 해명을 좀 내놨는데요. 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사 관리를 담당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그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지사는 이번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좀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원택 의원 역시 이에 굽히지 않고 자신도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그 진실 규명을 위한 김 지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뭐 양측이 워낙 그 첨예하고 그 민감한 문제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원택 의원의 이 같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이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만큼 앞서 나온 것처럼 이제 4차례나 기자회견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지사 그 전체 경선판을 지나치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몰고 가서 정책이나 뭐 공약이나 민생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실종되게 만들었다 이런 또 그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처장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재 처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안은 하나인데 서로 양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논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생명을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맡기고 우리 전라북도 현황이 무엇인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책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타이밍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당히 그 혼란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적을 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하지만 내란, 계엄, 탄핵 다 정리가 된 이 시점에서 이를 지적을 하니까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 공세력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치달으면서 선거는 정말로 뭔가 순기능 역할을 해야 되고 정책 경쟁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책 경쟁 실종이 돼버린 느낌 이건 하나 이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좀 천착하기보다는 예. 전라북도가 처한 입장이랄지 또는 뭐 균형 발전이랄지 균형 발전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도입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도 지금 뭐 전남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디테일하게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무슨 새만 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문제랄지 현대차 구조 문제에 대한 어떤 협력 방안, 지원 방안 이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리백 산단 문제도 사실은 전남은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우리는 새만금에 지금 태양광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 거다 지금 하고 있는데 광교전 특별시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그 특별시법에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런 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지금 하는 것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공공기관 이전도 앞으로 중요한 그 현안인데 이것도 지금 특별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북 전남이 중복되는 그 기관들이 많아요. 이것도 지금 전남에 지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래? 대안은 뭐냐? 특자도인데 특자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뭐냐? 보완할 게 뭐냐? 특별법에 담을 것이 뭐냐 이런 문제를 참 그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쟁하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 이끌어나가는 특히 전라북도는 정치 전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문제를 추동시키고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해야 될 지금 시기에 지방선거가 이런 문제를 지금 소모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상무 씨.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논란을 이 의혹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정치적 입장이 반영이 된 그런 입장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오래 되면 어쨌든 그 정책적인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선거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현택 의원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 논쟁을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공방이냐 아니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뭐 끝장 토론이 됐든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매듭을 짚기 위한 그러니까 매듭이 됐든 어떤 그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일단락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서로의 주장은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제 그 기자회견이랄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두 당사자가 아무튼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예. 충분한 문제 제기할 만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입장을 통해서 해명이 가능한 건지 이런 정도를 해서 판가름할 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되다 보면 경선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논쟁이 되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어떤 정책 문제가 외면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서로 뭔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두 분 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뭔가 좀 다른 변화의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최근 그 JTBC 전주방송이 지난 13일부터 한 사흘 정도 여론조사를 전북일보, 전라일보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도지사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선호도 조사가 김관영 지사가 이제 39%, 이원택 의원이 23%, 안호영 의원이
9% 수준이었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제 김관영 41, 이원택 24, 안호영 11%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 그 세 사람의 지지율 뭐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우선 그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관영 지사는 그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앞서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특히 고향인 군산과 익산에서는 각각 56%와 4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그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 그 고향인 김제가 포함된 서남부권에서 세 후보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인 완주와 진안, 무주 같은 동부권에서 25%를 얻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석 달 전에 지난 전주방송 여론조사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은 각각 5%에서 4%포인트가량 오른 반면에 안호영 의원은 정원율 일산시장과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일정이 지금 그 당초 뭐 4월 2, 3, 4에서 8일, 9일, 10일로 조금 이제 늦춰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주 가량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두 분 차장님께서 앞선 그 지지율 지금 중간 과정입니다만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상민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김관영 지사는 뭐 현역으로서 가지는 높은 인지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진행됐던 그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어떤 그 컨벤션 효과 저는 그것도 좀 받고 있다. 특히나 이제 현대가 새만금 투자라고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어쨌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이제 수렴이 됐을까라고 놓고 보면 이 현역한테 좀 수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냐 이런 거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올림픽 유치 정책의 어떤 부진이랄지 그리고 전주완주 통화 문제가 거의 이제 중단된 이런 사안들은 어떤 도정 평가에서 중요한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12.3 불법 계엄의 동조와 관련한 이 논쟁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경선 기간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 이제 두 번째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 가지는 그 지역구를 벗어나면 사실 이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문제, 이 문제가 아직도 좀 발목은 좀 많이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높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현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이런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면 사실은 이제 현역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비전을 좀 제시하고 어떤 그 의제를 좀 선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3 그 내란 동조 문제를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전주 김제 이제 전주 완주가 아니라 전주 김제 통합이라고 하는 이 의제를 끌어냈는데 어떤 이런 어떤 비전 중심으로 갈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기점을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큰 이제 득을 본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정원율 시장과 단일화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전부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단일화였고 단일화에 대한 서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진영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진영을 벗어난 진영 틀에서의 어떤 단일화는 일정한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전혀 이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갈수록 1, 2 후보 간의 어떤 경쟁 구도로 압축이 되면서 뭐 2강 1이 좀 형성되는 이런 과정에 이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경일 의원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지지율 변동은 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김관영, 이원택 의원은 소폭 아까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김관영 후보는 14개 시군이 치러지는 선거를 상당히 도장 큰 판이지 않습니까? 대중적 어떤 인지도랄지 또는 기업 유치랄지 역동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원택 의원의 장점은 어떤 조직력이랄지 또 어떤 진정성 이게 장점인데 역시 두 후보가 동반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류를 보였고,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안호영 의원인데요. 안호영 의원이 3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영향도 많이 있고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카리스마랄지 리더십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안희영 의원은 초반부터 전주 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시켜 나갔다 온다면은 전라북도의 어떤 그 정치 역량을 가진 인물로 클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것이다. 저는 많이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막판에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리더십이랄지 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면은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예. 완주군 군의 의원이랄지 이제 일부 정치권들과 뭔가 수기를 해가지고 완주 전주의 미래랄지 전라북도 미래 이런 걸 상당히 수기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어떤 지지 기반이 되면서 뛰어넘는 그런 도약의 어떤 기반을 했을 텐데 이제 그걸 못한 이런 결과가 지지율 프로테이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희영 의원은 앞으로 그 진로 문제를 갖고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뭔가 좀 도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정책이랄지 또 여러 기후 문제랄지 그 관련 상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라북도와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추동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의 어떤 그런 발판을 구축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일정 역량을 또 발휘하면서 도민들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듣고 볼 때 새 후보들이 뭔가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이제 그런 그 간략한 구도를 얘기하지만 앞으로라도 뭔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공방하면서 전라북도 어떤 방향이랄지 대안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고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정치 전성기라고 그러는데 내각의 장관이 4명이고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또 최고위 2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사라고 한다면은 못해낼 것이 하나도 없는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들도 그렇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원팀 말만 원팀을 할 게 아니고 원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큰 어떤 그런 흐름을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다 공을 다 줄 수 있는 네, 네. 것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좀 앞으로 남은 기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께 뭐 간단한 추가 질문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 전주 김제 통합이 지금 이슈가 크게 뭐 김제 쪽에서 제기해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현주 차장님 지금 김제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주 김제 통합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당위성이나 타당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전주 김제 통합 문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제 정치권 일부 정치권들이 그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 현상이거든요. 네. 김제시 의회가 전원이 통합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정치권들이 일단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은 저는 통합 문제를 밑바닥 정서부터 하고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지금까지는 그게 네. 정석이라고 보았는데 완주 전주 전주 완주 통합하면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12월 3일 날 대전 충남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통합을 하면 앞으로 수도권 여국체제 대응하는 그런 경력을 가질 것이다 하면서 빨리 급진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주 전남이 그 바로 TF 구성하고 통합시 선언하고 네.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역시 예. 김제도 정치권이 먼저 그런 추동시키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통합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김제 전주만 통합을 할 것이냐. 또 특히 다른 정치인들은 익산까지 해야 된다. 또 예. 다른 정치인들은 사망권역을 통합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제시하면서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거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갖고 가야 전북의 미래가 담보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천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차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뭐 저희 회사가 방금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도 그랬습니다만 군 지역들 특히 뭐 시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응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뭐 40몇 %, 50%를 넘는 지역까지 나올 정도였고 이제 사실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의 어떤 현 상태를 진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 수단화 그 자체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후보들이 이 여론조사에 대응하는데 아주 총력을 걸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부정행위들도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렇게 높고 뭐 조직력이 동원되고 하는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최대한 조직력을 통해서 자기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 언론사가 됐든 이제 이런 데서 이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거냐라고 네. 놓고 보면 유권자의 전반적인 지지나 이제 어떤 평가가 어떤가를 좀 객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객관화 이게 40%의 응답률이라고 하는 건 듣도 보다보단 예,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조직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의 소지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 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체적으로 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예. 어떤 특정한 후보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뭔가 객관성 완전히 상실했다 이제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구조적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후보에 대한 지지 동조가 어떤 건지는 뭔가 여론조사 말고는 또 대안이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에 더 집중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 객관하고 이제 걸어낼 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후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나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까 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사실 전북에서 가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4년마다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만 단체장 선거도 당체장 선거인데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의원의 10중 8구 이상이 이제 민주당 그 일색이 되어서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방 정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이 비민주당의 그 이외 정당들의 입지가 아주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일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는 엄청 높아져 있죠. 네. 그리고 또 솔로몬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고 민주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행정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방선거 역시도 이재명 마케팅이 아마 크게 성행을 할 걸로 보고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경선이 당선이고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랄지 또는 뭐 이물질들이 많이 이제 끼어들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거를 민주당이 도당 차원에서 상당히 다 걸러내야 되고 그 감시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뭐 갑질이랄지 또는 기득권의 어떤 그 횡포랄지 이런 식으로 흘러나고 온다면은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또 밤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예.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 크게 되면 뒤집어지는 그 현상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이런 그 우월적 지위가 있을수록 뭔가 좀 겸허하게 예. 또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이제 6월 선거 때는 그 신영대 의원의 이 낙마한 군산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르게 되죠. 이 때문에 최근 그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그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이제 사직을 하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뭐 출마설이 그 지역 안팎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민 시장님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장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사퇴를 한다.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사퇴의 변, 뭐 이게 왜 사퇴를 했냐라고 하는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군산에 다시 없는 기회, 새만금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새만금을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적으로 뭔가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청장이 갖는 어떤 그 역할
이게 크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 태도가 뭔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다시 짜라는 등 뭐 이렇게 판을 엎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새만금 개발청장이 그때 만약에 김의겸 전 의원이었었다고 한다면 역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새만금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이번에 어떤 타운홀 미팅 과정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축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구조원을 투자하겠다.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건 자, 실현 가능성 없는 걸 빼고 일단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네.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 새만금 개발청장이라고 하는 지휘가 갖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뭐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자리를 비웠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러든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뭔가 35년 넘게 새만금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만두면 이 개발청장이 언제 옵니까? 예. 그 다음에 와서 새로운 개발청장이 와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뭔가 또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라고 하는 네.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 5극 3특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정말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내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개발청장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예. 없고 이건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조국 그러니까 조국 대표죠.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여기 이제 출마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너무 컸다는 거고 김의겸 전 청장도 이게 전략공천 지역이거든요. 근데 전략공천이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과연 거기를 사퇴했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때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조건에서 과연 민주당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앞서 뭐 여러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그 공천 경선 절차가 이제 곧 막바지 단계로 이제 치달을 텐데 향후에 이런 공천 과정들을 어떻게 좀 보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더불어서 도민들이 이번 그 선거에서 경선과 본선 투표에 어떻게 임해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기자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민주당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심사했는지 또 어떤 사유로 후보에게 감점이나 컷오프를 시켰는지 공관위에서만 공유할 게 아니라 그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우리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의 손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도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번 투표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미 씨. 예, 저는 민주당이 도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민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걸맞는 지지냐라고 놓고 보면 너무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도민들의 과분한 지지에 걸맞는 어떤 그런 공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공천의 결과가 더 나올 텐데 최소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 뭔가 공개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본선에서 유권자들이 뭔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우리의 대표로서의 걸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민주당의 어쨌든 그 민주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재 처장님. 네, 선거는 검증이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도당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상품을 내놓은 그 후보들을
그 검증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 역할인데요. 네. 우리 전북 도민들은 정치 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라서 지방의 어떤 살림살이를 또 경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선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과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들의 심부름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는 이제 지방 의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은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의원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나온 후보들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천은 정당이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상품을 선발하는 절차입니다. 시민과 당원의 선호도로 경선을 치르는 만큼 지원자들의 자질과 흠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